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이 마음속으로 13번째 시간 우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 우울증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깊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의 말을 누가 들어주는 자가 없을 때 아이는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 우울증 그러면 조용히 있는 것만 우울증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과잉 행동장애도 그 안에 우울을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얌전하거나 온순한 태도 이거는 알 수 있죠. 또는 과잉 행동 등 우울증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이제 부모가 싸운다든가, 이혼한다든가 이럴 때, 아이는 자기에 관한 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부모에게 얘기 못 합니다. 다투는 부모 앞에서 자기도 괴롭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는 자기 안에 모든 걸 가둬둔다. 표현하지 않고 가둬둔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부모의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우리 부모가 저렇게 안 싸웠을 텐데, 안 다퉜을 텐데, 나만 내가 잘 못해서 이렇게 원인을 제공해서 제 의식으로 가져올 때, 그때 아이들은 우울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부모가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면 아이도 자기가 느끼는 걸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초지종을. 그런데 그것이 너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얘기. 화를 느끼고 표현하며 눈물을 흘림으로써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게를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우울한 아이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체념한 아이는 결핍이 많은 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울증의 단초가 된다.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 우울할 때요, 소리만 질러도 좀 괜찮습니다. 이게 코칭하다 보면은 이렇게 소리 한번 크게 질러봐 그러면 이 우울하고 눌렀던 사람들은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소리만 질러도 가슴이 시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표현하라는 거죠. 우울증의 또 다른 얼굴은 부모 대부분이 놓치는 아이의 과잉 행동이다. 이게 참 우울하면 과잉 행동을 한다라는 과잉 행동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반응이다.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깔아지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치게 되겠죠. 과잉 행동 그 밑에 깔리는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다. 그래서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벌이나 핀잔을 준다. 그럴수록 아이는 괴로움 속에 더 깊이 빠진다. 부모는 아이가 불행한 데는 부모 탓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바름이나 리탈린 같은 약으로 아이를 다스리는 거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약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약을 주면 행동에 관한 부분들은 조용해지죠. 그러나 증상은 사라지지만 그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런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과잉 반응은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들어주라. 들어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아빠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빠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빠가 애를 낳아놓고 나갔다는 건 아빠가 괴물인데 아이는 아빠를 괴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들었냐면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빠를 용서하고자 집을 나간 아빠를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자기 안에 돌렸다라는 거. 그래서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라는 사랑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건데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니까
어떤 걸 확인하겠냐?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괴물이라서 아빠가 사라졌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도록 했다. 자기는 괴물이니까 괴물처럼 행동한 것이다. 넌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은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집을 나간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아빠가 떠난 건 아이가 괴물에서가 아니라 아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자신이 아이를 기를 수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괴물이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아이는 금세 거기에 분명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된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그건 부모가 폭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나쁜 아이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다.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참 희한하죠. 매 맞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자기 안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도 부모가 매를 맞았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내 잘못으로 돌릴 때만 살아남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할 일은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잘못됐냐면 내가 잘못된 거죠. 평생 그 죄의식을 가지고 가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 안에서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절대 아이를 때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이 의식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분의 1초사에 이게 손이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건 나는 아이를 위해서 해줬어. 너 잘 되라고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신이 받았던 것을 또다시 자식한테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저거 맞아야만 정신 차리지. 왜냐면 내가 매 맞아서 지금처럼 잘 됐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매 맞지 않았다면 더 잘 될 수 있었고 온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을 혼내게 되면 결국 아이 자체가 잘못된 존재가 된다. 결국 아이는 계속 자신의 존재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수침을 감춘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되고,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워지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을 그냥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참 이거 하나만 알아도 성적 부진도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적 부진 우울증의 증상 맞습니다. 왜냐면 성적 우울증이라는 것은 지금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지성과 감성이 작동할 때 감정에 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성 자체가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의를 집중 못하면 선생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흔들 수 없죠. 왜냐면 자기 내면에 그 안에 있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에 관련돼서는 엄마가요 아이한테 이 절대적인 믿음을 줘야 됩니다. 네 편이라는 거. 학교와 관련해서 부모인 당신이 아이 편을 들어줘야 한다. 교사를 만날 때 아이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자. 근데 우리는요, 교양 있는 부모는 아이 편에 안 설 수 있습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네가 잘못한 게 있니? 이렇게. 네가 넌 부모 입장에서는 희비 분별을 가리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누굴 믿겠어요? 어떤 경우도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서 학습 능력이 왜곡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계속 어디서 찾냐면 과외에서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못 가르치는가, 공부를 가르치는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서 찾지만 그 안에 근본적으로 정서아에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모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 안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죄의식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됩니다. 무의식의 바보의 원형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아이가 똘똘하는 것을 원할 것 같지만 사실 똘똘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아이가 똘똘하면 내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학습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데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역시 나는 안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울증은 어찌 보면 표현의 반대말이다. 생명력이 갇혀있는 상태인 것이다. 실망감, 결핍, 상처에 패인 화가 억눌린 것이다. 그래서 분노가 되어 있는 거죠. 화를 표현할수록 우울감은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분노가 해결돼야 된다. 이 안에 있는 화가 눌러져 있는 분노가 해결돼야만 그래야만 아이는 사랑의 상태로 가게 되고 거짓의 가면을 쓰지 않게 된 거짓의 가면을 쓰면서 그거를 누르려고 힘들잖아요. 거기 에너지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사라지게 되면 사랑의 상태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 상태가 되면 당연히 학교 공부도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장입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걸 아이들한테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은 부모는 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아이가 받고 있는 깎게 될 상황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한테 주는 것들이 있는 모든 상처들을 그럼 다 막아줘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대면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그럼 상처를 먼저 주는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 관한 부분들을 미리 줘야 돼, 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고통을 줘버리면 그것에 대면할 힘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고통받지 않아야 됩니다. 고통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만 그 아이는 무슨 힘을 축적해놨냐면은 세상에 험난한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원래 고통스러울 때 뭔가 인간 안에 자기 나면에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최적의 조건을 누리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자식의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사랑과 자유를 주는 부모에 대해서 큰 물적 어려움이 없이 자랐다면 그 아이가 나약해질까?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받았던 아이들이 그냥 먼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래서 여긴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에 어떤 규칙을 강요당하는 어린이집, 이게 틀에 정해진 어린이집에 자기는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미리 고통을 먼저 줘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훈련받았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그런 건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있는 데서는 그냥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딸아이를 그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것은 아이의 행복보다 사회에 순응하는 태도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지금 푸르미 교육에서는 순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굴복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굴복당한 아이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푸르미닷컴 아이들이 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가면 근데 굴복하지 않았는데 지켜야 될 질서, 합리적인 거라면 아주 선생님 말 들으라면 잘 듣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는 또 아주 자유로워요. 영원히 자유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가서는 엘리트고 집에 와서는 당연히 엘리트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자기를 절제됐던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감정의 억압이 있고 쌓인 게 있는데 그것은 가장 안전한 엄마한테 와서 풀어낼 수 있는, 또 부모한테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또 다시 나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푸르미가 강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된다. 나가서 험난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어디 가서 쉽니까? 집에 와서 쉬어야죠. 부모 밑에 쉬어야죠. 그런데 베이스 캠프는 위기 상황이 아니면 또한 아이들이 위기 상황이란 빨리 구조대를 급파해야죠. 그러나 위기 상황이 아닌 데는 사실 개입해서는 안 되는 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긴 이렇게 나왔어요. 지나친 의무를 강요받지 않는 아이, 맞은 적이 없는 아이, 구속을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아이는 당연히 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강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방어막을 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반질반질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함에 관한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아이가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자세는 아닐 것이다. 두려움으로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눈물을 많이 흘릴지는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억압이다. 따라서 감정은 정당하고 적당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 어리지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말이 자제력을 잃고 여과 없이 감정의 모든 것을 내맡긴다는 뜻은 아니다. 의미 없는 눈물은 아이 앞에서 한없이 약했던 어린 여자라는 과거를 말해준다. 정당한 감정은 우리에게 힘을 돌려준다. 그러나 부적절하고 과장된 감정, 정도가 지나치거나 무언가를 대신하는 감정, 타협하는 감정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감정의, 여기 지금 표현과 표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감정을 느껴서 통과하는 사람, 그래서 감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근데 그 감정 뒤에 숨는다는 표현을 써요. 감정을 느끼지 않고 감정을 대신해서 표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슬퍼요. 슬퍼서 울고 싶은데 슬프다는 감정을 대면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분노로 확 표현해버립니다. 감정이 이미 라켓을 가지고 대체돼 버린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욕쟁이 할머니 당연히 오래 삽니다. 그래도 표출해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의미인지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순간적으로 확 표출해버리고 시원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감정을 계속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출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것은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감정 뒤에 숨지 마라. 감정을 겪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제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대체하면은요, 진정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울어야 될 감정 안에서 분노한다면 울음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해결될 때까지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밖으로 감정을 표현한 아이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당연히 아프겠지만, 감정을 느낄 때는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아픈 것이 아이를 파괴하지는 못한다. 눈물 덕분에 아이는 고통 속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울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눈물을 삼켜야 하는 아이는 자기 안의 고통을 담는다.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홀로 남아 아픔을 품고 움츠러든다. 아이는 그 고통의 의미를 찾고 감정을 억누르고 고통을 덜 느끼려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한다. 삶을 누리고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는 데 힘써야 할 에너지가 모자란다. 시련을 겪은 아이는 위축되고 만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괴로움을 뭘로 표현하냐면 증상으로 표현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부모가 그 아픔의 정체를 늘 알아낼 수는 없다. 습진, 야뇨증, 이 야뇨증 부모에 대한 분노라 그랬습니다. 식사 거부, 부진한 성적, 폭력이나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감정은 몇 년 동안이나 묻혀있다가 성인이 돼서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게 내면아이예요. 어렸을 때 감정이 억압된 것을 안 나왔다가 무의식에 간직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아서 만일 내가 2살 때 받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내 아이가 2살이 되면 그 상처가 어떤지 그 내면아이가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에 실패하게 만들고 실수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 어린 시절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진실을 진실로 보는 힘이 약해집니다.
감정에 따른 뭐가 만들어지냐면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라는 것은 허상을 진실이라고 믿은 거기 때문에, 거짓을 진실로 믿은 거기 때문에요. 이게 왜곡됩니다. 제가 이런 말 썼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이 스토리를 쓰면은 정말 그 사람이 힘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말이 어떻게 나갔냐면은요, 거지란 말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는 거짓이라고 힘을 부여한 그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굉장한 제한이 많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저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스토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고나 이혼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밖으로 폭발하거나 암이나 뇌출혈처럼 안으로 폭발하기로 한다. 밖으로 폭발하면서 남을 공격하거나 안으로 폭발하면서 나를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인간의 삶은 어차피 실현의 연속이다. 아이를 무장시키겠다고 애써 실현을 만들 필요는 없다. 아이가 실현 앞에서도 당당하고 굳굳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이가 자신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감정의 배출 능력에 대해 기본적인 자신감을 쌓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다. 이게요, 이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받지 못하고, 이 감정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감정이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만 남냐면요, 의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지로 하게 되는. 나중에는 의지가 더 이상 주위에 의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다음엔 망가진 의지가 돼서 아주 의지 중독이 돼버립니다. 근데 의지는 정말 강합니다. 뭔가 근데 엉뚱한 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굴을 보면 금방 알아요. 얼굴이 막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긴장하고, 막 뭐든지 전투적이고, 그렇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불안하니까 매 순간마다 뭐라도 해야 되는. 자, 이별 극복하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 인간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상실이 있는데, 그 이별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게끔 해주냐,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거예요. 아이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딜 가야 된다든가, 직장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그 의미를 얘기해 주라는 뜻입니다. 자, 감추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정말로 아기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기에게도 그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 아이에게 말하자. 아기는 들을 수 있다. 비록 말은 이해하지 못한데도 엄마의 마음은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느낌으로 이거 알아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럼 느낌으로 압니다. 그래서 항상 갓난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만 해줘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떼를 쓰는 것도 멈추는 걸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어린이집에 갈 때도요,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적응기간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아닙니다.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빨리 뛰어야만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 아이가 슬픔에 관한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슬픔은 아이들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사실 나도 엄마 너하고 있고 싶어.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슬프지, 많이 울어라. 근데 사실 아이들은요, 엄마하고 떨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게 안전하기만 하면. 왜냐면 인간의 본성은 사실 떨어져서 독립해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애들과 재밌게 놀고 싶은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라는 그 의미를 얘기해 주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이거죠. 어린아이 유치원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환경에 관한 변화들을 갑작스럽게 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제 조카한테서 사귈 때도요, 조카한테 제가 다가갈 때도 항상 부모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너의 부모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럼 나하고 놀아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줍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 베이비시터가 왔다는 바로 맡기는 거 아닙니다. 미리 그 부모가 계획하고, 부모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안전하다, 믿을 만한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친근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떠날 때, 베이비시터 떠날 때는 또한 이 이별에 관한 슬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치명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부모가 이게 헤어질 때 눈물 흘리잖아요. 애들이 엄마 같이 막 이렇게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몰래. 그 아이는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 몰래 갔을까? 엄마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그때 몰래 가버린 이 평생에 관한 고통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고 있는데, 한국으로 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의미인지. 사실 그거는요, 부모가 그 상실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은요, 언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언제 온다 얘기하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역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났어. 평생을 죄의식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요. 그리고 똑같이 자기 자식을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거 끊임없이 옆에서 대면해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놔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아이가 눈물을 흘릴까봐 피해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이는 배신감의 얼룩처럼 남게 될 것이다. 아이의 눈물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자. 참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이게 또한 이제 그 아이가 올 때요, 그럼 엄마가 한 2주 동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반가워서 막 올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오면은요, 너무너무 그리웠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뭐 할 거 그냥 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또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이게 자기도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공도 치고 그림도 마저 그리는 것이다. 이거 아이가 부모에게 다가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 줘야 됩니다. 죄의식 갖지 마세요. 그 아이가 그 감정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결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들 틈에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풀지 못했던 긴장이 쌓여 있다. 어린이집에서 모범생, 집에서는 문제야. 이걸 푸니민 초록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엄마나 나가서는 엘리트야. 집에 와서는 지 맘대로죠. 아이가 그 긴장을 당신에게 가져오는 것은 당신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이다.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자, 아이가 삐치는 건 또한 뭐죠? 아이가 삐치는 거, 심통을 내는 건 그동안 당신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당신이 보고 싶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자기 내름대로 토라지거나 심통을 부리는 거로 드러낸다. 그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인식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하고 아이 마음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